지난번에 선거법 2년 구형은 다 분석해 주셨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양형 기준까지.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위증교사 3년 구형에 대한 해설을 우리 류여애 교수가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과연 몇 년이 나올 것인가입니다.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장수가 이만큼 많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쫙 한번 정리해 제가 주세요. 숙제를 해온다고 하고 맞아요. 갔는데 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입니다. 아, 죄 참 많이 짓고 사네. 자, 이재명 몇 년. 제가 아예 제목도 썼어요. 이재명 몇 년. 썼어요. 수사 및 기소권입니다. 일단 사건은요. 대장동 관련, 성남FC 관련, 백현동 용도 변경 푸른 위례 프로젝트, 김성태 안수 부의 대북 송금,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법인카드 유용해서 토탈 둘, 넷, 6, 7개. 4개의 재판부에서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도시 등등으로 진행되는데 모두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는데요. 위증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선거법 아니면 위증교사? 아니요, 위증교사. 위증교사는요. 지금 이거는 지금 위증교사는 이미 방송에서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이고 벌금형이나 최소 벌금 5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요. 예. 하는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쭉 계산을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불러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사실 30분 이상 해야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30분이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최소 24년이에요. 최소 24년이에요. 최소 24년? 예. 최소? 예. 아니 계산을 했더니 진짜 최소. 아니 뭔 죄로 그렇게 많이 지은 거예요 도대체? 근데 대장동 기자가. 의혹 가중 요소가 너무 많아서 7년에서 11년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주 드라이하게 양형 기준을 본 겁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가중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7년에서 11년. 푸른 위례 프로젝트 수의 계약은 가중 요소가 많아서 5년에서 8년. 이재명은요 가중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성남 FC 후원 의혹도 가중 요소가 많아서 5년에서 8년. 대북 송금 사건은 최소는 이화영보다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화영이 9년 6개월 했으니까 이재명은 11년. 제3자 뇌물죄 11년 이상의 무기. 자, 이렇게 울라불라 더 했더니 얼마가 되게요? 아니 무기까지 있는데 뭐. 아니 그래도 이제 또 최소로 한 계산 5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징역 36년. 최소 징역 36년. 벌금 500만 원. 아, 벌금은 얼마 안 되네. 그렇죠. 거기다 벌금은 가벼운 형이니까 징역형이었으니까. 알겠어요. 네. 최소 36년.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최소 36년인데요. 뭐 예. 감형을 해도 원래 저 류여애 교수가 대법원 연구관, 재판연구. 재판 연구관 네. 할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게 양형 기준을 가지고 와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님한테 이제 이 정도면 이렇고요. 뭐 외국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독일에서는 이 정도니까요. 뭐 이렇습니다. 형을 그렇지. 갖다가 빼고 더하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미워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던 류 교수가 아주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럼요. 했더니 선물로 드릴게요. 최소 징역 30년. 최소 30년. 자, 그런데 아까 류 교수 가중 요소가 많다고 그랬는데 네. 가중 요소라고 하는 게 어떤 때 가중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가중 요소라고 하면요. 보통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했느냐, 아니면 죄가 몇 개냐, 아니면 습관적이었냐,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밑에 사람한테 시켰느냐, 뭐 등등인데 들으시면 딱 알잖아요. 대부분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도 다 어머 우리 제명이네, 어머 우리 제명이네. 알겠어요. 자, 이 기자. 지금 이 재판부가 지금 대북 그 불법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네. 그 재판부인데 이 사건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는 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증교사 구형한 거 있잖아요. 이 음. 사건은 1심 선고일이 11월 25일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이 11월 15일 날로 잡혔잖아요. 예. 근데 이 위증교사 사건이 더 일찍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그 사건 열흘 뒤에 잡았다는 것은 이 재판부가 이 법조 전문가들 말씀은 좀 눈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1심 선고할 때 이거 혹시 또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심 그 공직선거법이 11월 15일 1심 선고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선고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나는 걸 보고 뭔가 좀 눈치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눈치를 본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개딸들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그러니까는 탄원서 폭탄을 이제 던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탄원서 서명운동도 하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사법부가 압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판사 출신 변호사 5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탄원서가 한 1000장이 넘어가면은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 봐요. 짜증나요. 그중에 모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이 두꺼워져서 화가 엄청납니다.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되고요. 양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모 판사님은요. 네. 정말 오랫동안 판사를 하신 분이고 마음도 되게 부드러우신 분이신데요. 제가 탄원서가 이렇게 100장이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저녁에 고성국 박사님 방송 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가서 꼭 이렇게 말해. 박사님, 판사들이 이런 거 되게 화내요. 성의 없는 탄원서, 특히 내용은 위에 다 똑같고 밑에 가서 이름 있고. 이름만 다르고. 정말로 이재명이 잘못을 한 거 아닙니다 해놓고 밑에 가서 이름 있고. 화 더 난대요. 그러니까 단원서도 각자 정말 구구절절 사연 있게 다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한 거가 아니고 이렇게 형식이 있는 단원서는요. 조용히 양형의 아니 괘씸죄. 개들도 그런 거 알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손편지로 쓰라고까지 지침이 내려와 있어. 요즘 손글씨 삐뚤삐뚤하게 쓰면 안 읽어요. 제가 이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무슨. 후배가 뭔가 실수로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하나 썼어요. 네. 썼는데 아주 이제 정자로 그 친구하고 이제 안지 한 2, 30년 된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스토리 텔링을 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를 더 깨끗하게 써서 하나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감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100장씩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성 어린. 그 탄원서도 이 사정이 좀 구구절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구구절절하지 않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요 이거 정리하다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저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감경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감경사유 동그라미, 감경사유 동그라미. 그럼 가중은요 하나 동그라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플러스 이런 경우는 참. 근데요. 그리고 그동안 재판 지연 전술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뭐 코로나 걸렸다 하고 뭐 갑자기 뭐 단식 투쟁한다 하고 이러니까 재판부도 그런 걸 보면 짜증나죠.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 사람 근데 정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가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수사와 기소권까지 있어요. 이런 분이 당대표예요. 그래요. 이거 이제 개딸들한테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야, 너네 그거 하면은 역효과 난데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재판부가 불쌍해요. 이거 기록이 이만큼 방대해지면요. 기록을 그거 아세요? 트렁크 끌고 다니는 거. 기록도 이렇게 많으면 막 이렇게 트렁크 끌고 다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 화나요, 진짜. 하긴 판사들도 이거 아무리 그 조직적으로 그 동원한 탄원서라 하더라도 아예 안 읽고 뭘 판단할 수는 없지. 일단은 그렇죠. 읽어는 봐야 되니까. 보긴 봐야죠. 진짜 짜증나겠네. 화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3 지켜라 강조했어요. 이게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류 교수. 근데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말 전혀 무게감이 없어요. 요즘 젊은 판사들요. 이런 말 하면요. 강요죄로 고소도 해요. 누구 대법원장을 해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며칠 지키고 이런 말이 사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젊은 판사들 정말 그래요. 위에서 강요했다. 강요죄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무게감이 별로 없는 이야기인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조희대 재판 대법원장이 선언적인 의미로 일단은 못을 박은 겁니다. 무슨 그쵸. 소리냐면 이재명의 그동안의 재판이 이 평균적인 어떤 그 피의자들보다 한 6배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1심 선고하는데 사실관계 심리하는 데만 6배나 더 걸리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 행태이고, 또 이게 그런 걸 뒤에서 작용한 것으로 비판받는 게도 김명수 대법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번 더 여론을 환기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그죠? 1심 6개월 그리고 33. 이재명은 뭐 1심 지금 선고하기 전에 뭐 사실관계 심리하는데 벌써 뭐 엄청난 시간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1심 선고만 나면 2심 가는 건 빠를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근데 이게 633이라는 게 일종의 그 강행 규정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게 강행 규정이에요? 요즘 그런 거 다 무너졌어요. 요즘은요. 재판도 몇 개월 안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민사는 몇 개월 해야 되고, 형사는 몇 개월 해야 되고, 경찰은 몇 개월 안에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재기수사 내려가 몇 개월이고 하는데요. 그거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누구의 재판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이 누구일 때 시절을 지나고 나면서부터요. 이 체계와 시간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사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재판이 점점 지연되니까 자기가 내야 될 이자가 길어져서 사람들이 막 항의도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날짜 강행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한 건 기사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이 방송 미디어 시장도 똑같습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 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파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보통 7,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나 뭐 김재동이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7, 8개월이 걸리느냐?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접수된 순서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유희린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신속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중요한 이슈는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로 마찬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언론 시장도 그렇고 사법 시장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범죄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짜 뉴스가 그냥 맞아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저게 진짜의 모양이다. 저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의 모양, 이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좌파들의 속셈이죠, 사실은. 그래. 자, 이 조희대가 어쨌든 대법원장으로서 633을 강조한 것 자체는 뭐 필요한 일인데, 이게 뭐 하나만한 얘기처럼 지금 되고 있다는 네. 류 교수의 비판도 이 조희대가 좀 새겨들어야 되겠어요. 사실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사실 저 좀 얄미워요. 본인이 권한이, 지금 대법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면요. 법원 조직법 13조에 나와 있는데,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사실 막강한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제왕적 군주적 그 안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법관은 대법원장의 지위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작에 좀 했었으면 좋은데 이제서야 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그래요. 많은 거죠. 자, 이 한동훈의 얘기로 좀 갑시다. 그
김대남이라는 자가 이게 뭐 자기 스스로 이게 자기가 허언했다고 다니니까 허언증 환자 같아요. 네. 근데 이 자를 이제 한동훈이가 직접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후를 수사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가 하면 하여튼 이 얘기하고 뭐 최민희의 그 발언으로 이제 드러난 한동훈 이재명 밀약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칼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진중권이가 실제로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진중권이가 한 주장과 한동훈이하고 뭐 김정혁이 등 한동훈 측근들이 하는 주장이 거의 판박이로 똑같았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건 뭐 그냥 복붙을 하나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문제는 우리 이영풍 기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일단 이 김대남이라는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김대남은 토목공학 전공자인데요. 건설사에 일을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정치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뭐 조직국장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했고 그 뒤에 또 나경원 캠프 가서는 또 거기서도 뭐 조직 관련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불나방처럼 나타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일종의 약간 브로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 많은 지금 SGI 뭐 저기 뭐 감사로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자가 지금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그 통화하면서 녹음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 이자의 본질은 자리만 쫓아다니는 이 브로커다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가면 민주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영등포 구청장이나 해먹을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막장이네. 하긴 선거 2년도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김대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김대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뛰고 가면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냐면은 야 김대남이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모양이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대남이는 자기 혼자 뻥카 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허언증 환자 같은. 그래서 김대남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일단은.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가 김대남을 공격한다. 김대남 이꼴 김건희 여사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은 좀 증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김대남이가 오늘 뭐 보니까 뭐 탈당도 했는데 일단 김대남은 그런 자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 또 이명수는 어떤 자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온갖 쉽게 하면 함정 몰카 뭐 새벽 뭐 한남동 관저 페트롤 뭐 이런 걸 다 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명수하고 이 김대남이 그런 식으로 밀약을 하고 했다는 걸 보면 아 이건 이 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왜 통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누가요? 김대남이 서울의 소리랑 통화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선에서는 제가 통화하면 안 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하면 저는 바로 끊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송에서 나오라고 해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리스트가 제 나름의 유여해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함부로 통화하다가 잘못하면은 다 녹취가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짜집기에 걸리기 시작하면요.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서울의 소리랑 통화를 했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이야기인데 네. 이제 나경원 캠프에 가서 이제 뭐 조직 뭐 도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대표로 한동훈 뭐 나경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원희룡 등등. 그러니까 자기는 나경원 캠프 쪽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서울의 소리에 소위 말해 적성 매체인 서울의 소리에 약간 팁을 흘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 공격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하면 적과의 동침을 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당대회라는 것은 내부의 축제거든요. 그 축제를 위해서 외부의 적을 끌고 들어왔다는 게. 네. 그 내부의 축제는 이제 옛날 얘기 같아요.
맞아요. 이준석이 당 대표 될 때 그게 어디 내부에서 지금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부의 축제라는 그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외부의 적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 스피커가 되게 그렇지. 하는데 어느 순간 끌려 들어온 사람 진중권이 어느 순간 국민의힘 스피커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대가 내부 축제로 이루어진 마지막이 언제냐면 유여회가 최고위원 됐을 때야. 그 빼따구도 날릴 때 그때. 그때가 내부 전대로는 마지막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내부 총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요. 아까 말씀을 이제 쭉 그 김대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통화를 했어요. 그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왜 한동훈이라는 이 당 대표는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나서가 수사해요? 아니 검사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 증거란 말이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갈 거 없이 아직 아무것도 본 거 없고 사실 본 거 없이 들리는 이야기잖아요. 김대남의 입을 그렇게 신뢰해요? 아니 그렇게 한동훈은 김대남을 신뢰합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옆에 가가지고 귀 잡고 속닥거리면 다 믿겠네요?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매 방송 때마다 한동훈이 그 별명을 지어주고 가잖아요. 오늘은 한철딱. 한철사. 그러니까 촐딱촐딱. 아니 철딱. 왜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가볍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촐싹거리지 마, 촐싹거리지 마 그러는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아니 외부의 적도 모르고 내부의 적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걸 갖다가 뭐 전 수사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김대남의 입 참 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지만 이 어떻게 보면 더러운 입입니다. 이 김대남이 주장하는 거는 팩트가 없어요. 자기 입이잖아요. 자기 그냥 셀프 허언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꼬다리 잡아가지고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는 말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언론에 흘리는 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뭔 맨날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시키는지. 사과를 하려면 사과할 건덕지를 내놔야지. 건덕지. 아니, 그 공천 개입했다는데 건덕지는 사투리예요. 아니 어쨌든 네. 사과할 팩트를 내놓으라고. 아니 그렇죠. 쫄딱이나 껌떡지. 같은 사투리 서로 사투리 쓰면서 좀 잘합시다. 우리. 우리 표준말 씁시다. 마이크 좀. 네, 오늘 표준말 씁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네. 사과할 팩트를 주세요. 철딱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경박하게. 자 그런데 한경박. 아니 괜찮아요. 뭐 사투리도 쓰는 거지 뭐 욕만 아니면 돼요. 근데 이 최빈희의 발언으로 이게 청기가 누설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박사님이 지난주 방송에도 그 말씀 하셨지만은 네. 아니 여야라는 것은 창과 방패 같은 거 아니에요. 창을 가진 사람은 찔러 보기도 하고 방패로는 막기도 하고 하는 게 여야의 어떤 그런 정치 공세의 현장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현장 아닙니까? 왜 안 싸우는 거야? 여야가 양 당대표가 만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대표는 이재명에게 아니 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사실 정치 공세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2주 전에 제가 예언하고 갔어요. 한찰떡. 한찰떡궁합? 그때 제가 얘기했죠. 한찰떡. 두 사람 찰떡 같다. 너무 서로 이렇게 싸우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대화를 잘하고 있다. 근데 오늘 최민희 의원이죠. 바로 지금 청기 누설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왕 할 거 좀 시원하게 청기 누설 좀 하고 가지. 이 정도만 하고 가니까 궁금한 것만 더 많잖아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막 뇌피셜을 막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만약에 화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뭘 할까요? 할 게 없어요, 박사님. 할 게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은 이제 재판 판결 나오는 시간인데 어떻게 화합을 해요? 재민이 이제 과방위원장도 나름 그쪽으로는 좀 미디어 쪽으로 노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연망만 피우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좌우의 정치 평론가, 특히 우파 쪽 평론가들이나 뭐 이쪽 진영에서 뭐 말을 키울 것이고 또 정치권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또 가짜 뉴스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게 최민희의 어떤 트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네. 하여튼 이 최민희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이 적대적 공생 관계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진중권이가 한마디 하니까 한동훈이나 그 측근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그렇게 셉니까? 진중권은 아시지만은 뭐 우리 한국의 그 운동권 세력들이 주사파 아니면은 PD 계열이잖아요. 진중권은 PD 계열, 몰락한 PD 계열 그쪽의 운동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운동도 그렇게 안 했어. 뭐 이 진중권 씨가 보면은 사실은 그 지난번 뭐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 정계 과정을 쭉 지켜보면 역시 멘토였구나. 한동훈의 멘토였구나. 그런 어떤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진중권 이분이 독일에서 학위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박사를 못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박사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강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박사를 했는데 박사를 못 했습니다. 독일 박사가 좀 어렵긴 하지. 많이 어렵다고 해주세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제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바로 이제 비자를 끊어버려요. 집에 가야 돼요. 가방 싸서 집에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미 다 집으로 돌아온 거죠. 네, 근데 이 진중권이라는 분이요, 정의당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 끝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국민의힘의 스피커가 돼서 국민의힘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근데 진중권의 친구가 한동훈이라면 되게 특이한 경우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뭐 저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저는 그 워딩에 대해서 이 포인트는 맞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념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부에 국민의힘 배지들이 이념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역사 논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뭐 광화문에 나가면 아이고 안 된다. 저기 갔다가 뭐 극우로 찍힌다. 뭐 이런 어떤 이 좀 뭐랄까요?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데올로기 무장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진중권 같은 이런 자가 들어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뭐 용병 국민의힘 용병을 데려가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이건 맞는 것 같다 이 말은 용병 일종의 뭐 아까 제가 잠깐 일사일론에서 소개를 했지만 사실 그 홍준표의 용병,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용병 같다고 발언한 거잖아요. 이 발언은 사실 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 에드워드 윌슨이 쓴 로마 제국 세왕사에 보면 그 방대한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제 이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 발전한 것의 핵심에는 상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무 정신이 있었다. 제국이 몰락할 때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갖고서 시민들이 다 죽었어. 전장터에 나가서 다 죽고 일부 귀족들은 이제 전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제국은 넓어졌으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은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용병을 쓰기 시작했대. 그 용병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야. 천년왕국이 결국 무너질 때는 용병한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용병이라고 딱 규정해줘. 그 우리가 이 용병 때문에 이제 당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정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진짜 위험한 발언이네요. 예. 네. 근데 옛날부터요. 국민의힘 전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아니면 뭐 새누리당 그 안에서 전투력 있게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분란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계속 되어 오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체득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 극우라고 하니까 쉬쉬쉬. 그러다가 결국은 저번부터 제가 얘기를 하지만 뻐꾸기들이 알을 낳고 우리 당 안에 뻐꾸기가 잔뜩 태어나게 된 거죠. 그걸 용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용병이 아니라 뻐꾸기들이 와서 알을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뭐 최민희 발언에서 드러난 이 한동훈 이재명 적대적 공생 관계 그리고 진중권이가 상황으로 지금 사실상 행세하고 있는 이 구조 이런 상태에서 당 대표라는 자가 고작 행정강 진행자하고 이제 싸움을 지가 직접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천반적인 상황을 보면
빨라도 너무 빨리 한동훈의 종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이대로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꾸역꾸역 한동훈 체제로 그냥 가는 거가 지금과 같은 이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요. 지금 오늘 그 보도된 뉴시스 보도를 봐도 네. 차기 뭐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계속 빠집니다 지금. 그래서 네. 뭐 이재명이나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유지를 해요. 본인의 어떤 기본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데 한동훈 당대표는 거의 뭐 10% 가까이 쭉 빠지고 있거든요. 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그 추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잖아요. 더 빠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한동훈이 지지율 빠진 걸 보니까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많이 빠졌고 네, 특히 네. 부울경에서 많이 빠지죠. 예. 부울경에서 이재명에 비해서 뭐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부산은? 부산이 보면 같은 경상도지만 아싸리하지 않습니까? 화끈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 보면 이건 너무 답답해. 그죠? 그리고 왜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공은 저쪽으로 차야 되는데 왜 자꾸 뒤로 차냐고. 그러니까 자살골이 자살골.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부울경 사람들이 화가 나버렸구나. 네, 화가 났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네. 뚜껑 열렸죠, 사실.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치아라 봐. 자,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에이,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준석 피했더니 한동훈이 왔대요. 아니 이준석 피했더니 한동훈이 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딱 들어보면요. 정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너무너무 공격하니까 대통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공격하냐고 해서 결국은 바꿔서 한동훈은 그래도 대통령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성장하게 된 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본인이 태양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태양이 비춰주니까 본인이 빛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발광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한동훈이는 빛이나 발광 이런 쪽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던데. 왜요? 몰라. 그러니까 삭발을 해야 된다고요. 다들 투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대요. 계속 오면은 뭐 야구장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오면은 계속 셀카 찍는데 부산 사람들이 아싸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지겨운 걸 싫어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저번에 왔을 때랑 똑같다 이러더라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게 마치 8년 전에 최순실을 공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 똑같은 구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같은 방법 두 번 안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자들은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지금 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친한 게 한동훈 계열이 이것들이 무슨 생각인지 같이 지금 동조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 탄핵 전야 이거를 가지고 잠깐 좀 토론해 보죠. 자, 지금 10월 5일을 잘 넘겨야 됩니다. 10월 5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해병대 최상병이나 뭐 25만 원 지역 화폐 그거는 뭐 별 논외로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어서 10월 5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자판에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로 직접 쓰는 거거든요. 가부. 지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08명인데 8명 넘어가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때 4명이 이탈했잖아요. 두 번째 투표했을 때. 물론 뭐 폐기는 됐지만 20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10월 5일 날 만약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온다? 그럼 누가 반대했는지도 모른다? 누가 찬성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몰라도 원내 지도부만 따로 또 이렇게 모아서 식사도 하시고 좀 단결을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10월 5일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이 투표 결과를.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무슨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표창원이 들어온 잠이라는 그림을 전시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
여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분노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런 그림을 국회에 달 수 있을까? 저런 그림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달기 했는데 같은 당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이죠. 그 당의 의원들이 입도 뻥긋 안 하고 저 그림을 달게 놔둘 수 있을까? 결국은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그림을 떼자고 그렇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롯텐드홀에서 촛불 행동 좌파단체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게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지. 그 강덕구 의원이 그 탄핵의 밤 그 네. 행사도 했잖아요. 네. 거기 좌파 유튜버들 보면은 그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 가관입니다. 그러니까요. 밴드 불러가지고 그 의원회관의 대회의실 그 밴드를 설치해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의원회관에서 그런 걸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비로 일을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그 일종의 탄핵 전야 같은 분위기를 네.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치밀하게 기획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이하고 이 친한계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또 공개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직접 해라 이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사과할 팩트를 좀 내놔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공천 개입했다. 팩트 있습니까? 공천 개입,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했다는 팩트 있습니까? 팩트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 가지고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탈탈 털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지, 결과가? 해병대 최상법, 최상병 특검법도 V1, 2. 그거 V1이 해병대 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이 대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럼 뭘 가지고 사과를 하냐고요. 그러면 새벽에 강아지 끌고 나가서 그것도 사과해야 되나? 그럼 우리 군 병사들 위해서 간식 사러 나간 건데? 그럼 뭘 사과하냐고. 그러니까 사과할 팩트를 줘야만이 사과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쪽하고 손잡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요. 남자들이 가끔 이 방법을 써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하다 이래요. 그 순간 싸움이 커집니다. 여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뭘 잘못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봐. 그럼 남자가 생각을 못하고 얘기해봐. 그래,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했지.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왠 줄 알아? 잘못한 줄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입만 벌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미안해 하면 그래, 그럼 다시 미안해 그거 얘기해봐 하거든요.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요. 정치의 지어자도 모르고 있는 친한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국민 사과는요. 국민 영부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고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몰아갈 게 뻔하고요. 분명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국민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냥 도리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국정농단을 기정사실화 만들면서 잘못해서 사과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당했는데 또 당하겠습니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좀 강건하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이제 제명이 곧 갑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10월, 11월, 11월 15일, 25일에 이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문 가지고 지금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김건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요.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기승전 김건희 여사,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 배후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다 쥐고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8월 20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윤석열 정권 탄핵 기자회견부터 거기에 다 모인 게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김민석의 형 김민우, 그 다음에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김재현 진보당 대표, 김준혁 의원 등등등 다 나온 사람들이 모두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이 자들이 벌써 8년 전에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이미 써먹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11월 25일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적으로 참모들이 잘 코치를 해주셔야 되고 뭐 친한계든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배지 다신 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좀 변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한계 여러분들 권력은 한낱 꽃과 같아서 지고 나면은요 저승집 개가 죽어도 사람들은 몰려가지만 저승이 죽고 나면은 절대 몰려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선배인 제가 충고하는 겁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메어진다 그러죠. 정성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온다는 거거든.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오늘 여러 사람 좀 혼을 냈네요. 이영풍 기자, 리우혜 교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